음식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서 비슷한 소비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음식은 사회의 물적 조건과 분배의 지형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며 신분 격차가 표현되는 영역이다. 어떤 일에 아주 익숙하여 썩 잘하는 사람을 속되게 소개하는 팟캐스트 공도사. 안녕하세요. 수다도사 은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사도사 호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도사 병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도사 심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도사 임동현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름에 뵀는데 가을이 됐네요. 아 그러네. 네. 에어컨 껐어요. 제가 너무 네. 추워서. 아 그래요? 식사는 하고 오셨어요? 아니요. 저녁도 못 드시고. 아니 이렇게 밥이 중요한데 식사도 못 하고 오셨어요? 저도 안 먹었는데요. 좀 안 드셔도 될 것 같고. 우리는 얼마 전에 공에서 여러 번의 전시를 하셨잖아요. 네. 저한테는 좋은 기회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작업한 거를 보여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한꺼번에 이 연달아 하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지금 하시는 분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페인팅과 파나를 주로 네. 작업으로 하시고 네네. 계시고 지금 현재 이제 작업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계속 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밥과 관련된 밥이 표현하고 있는 어떤 밥을 소비하고 밥을 얻기까지의 과정상에서 생기는 사회적 차이에 대해서 계속 그림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기 위한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과정, 그 다음에 밥 먹는 장소, 거기서 나타나는 예민한 격차에 대해서 파나나 페인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의 위치는 거기서 어디쯤 되는 것 같아요? 매번 그런 얘기를 질문받게 되는데요. 그래요? 네. 네. 저는 하층민에 해당되는 문화로 따지면 하층민과 같은 문화에서 밥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가면 이제 보통 안 차려 먹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먹는 게 사람이 밥 먹는 거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하층민이면 우리 병도사님은 완전 상류층. 아니에요. 저 불가촉 천민. 뭐라고요? 최상류층. 천민. 천민이라고. 아유. 아니 그 최근에 그 페이스북에서 본 거다. 근데 그러니까 인도가 그런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자수성가가 이렇게 안 되는다 하면서 그 비율이 20몇 퍼센트 그랬는데 그 바로 아래 단계 한국이 딱 있더라고요. 자수성가 제일 예전에 힘든 이제 나라. 그 개천에 용난다 막 이런 말 있었잖아요. 네. 막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한참 됐어요. 네. 그런지. 그렇게 용 안 됐죠. 난지? 용은 절대 안 난다는 용 거죠. 죽었어요. 그냥 부모가 주신 게 나의 이제 전부가 되는. 그래서 밥에 대해서 착안하게 된 것도 카스트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계급을 나눈 걸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층 카스트는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그리고 제일 높은 계급은 나가서 먹고 와라. 사장님이. 네. 근데 사실 제가 착목했던 게 그러니까 편의점에 가면 삼각김밥이 이렇게 진열대에 딱 있는데 이게 우리 사회의 한 단면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각김밥이 하나의 불완전한 청년들의 상징처럼 보여져서 그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삼각김밥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원래 그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작업도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건드리고 있나요? 사회적인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게 제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작업을 시작했고 그림 하기 전에는 사회 제도를 바꾸는 일에 오랫동안 일을 했죠. 그러면 그 사회제대로 활동가로 그럼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중학교 때부터인가요? 고등학교 때 진학하면서
사회과학계에 좀 심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제가 관심 있었던 부분은 한마디로 그냥 운동권으로 살다가 길거리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철거촌에 가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움하는 게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든데 저한테는 그런 책임이 자꾸 부여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런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모든 분쟁이 발생하는 것들 핵심에는 법이라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을 어떻게 바꿀 건가. 근데 그 바꾸는 것들이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이해 당사자랑 어떻게 사회적 약자와 같이 바꿀 건가. 그런 일에 좀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사회적인 일에 계속 담다 보면 그 내 개인이 없어지지 않아요? 나의 삶이라는 것.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일을 하고 있다가 나 역시 이제 제가 좋아했던 일로부터 버림을 받으니까 오히려 해고 노동자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울분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했던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제거가 됐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리어 저는 생각해 보게 됐어요. 법학 전공하셨잖아요. 네. 미술 전공하시기 전에요. 네. 그래서 그럼 법률 관련된 일을 하시다가 해고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자발적으로 하차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 가나 이제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자기네의 파일을 키우는 게 우선이고 실제 명분은 남을 도와준다고 좋은 일 한다고 하지만 실제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하나의 권력 구조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그러니까 오히려 좀 약간 문제 제기 그다음에 좀 다른 생각을 제기하면 어느 순간 귀찮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나와야 되는 거죠. 반굴이시군요. 어쨌든 어디 가나 뼈를 거꾸로 세우시는. 아니 반골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를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일관되게 관통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뭐 좋게 말하면 변두리 인생이고 나쁘게 말하면 사회 부적응 작업. 그러면 그쪽 일을 하시기 전에도 그림을 좀 하셨어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사회 운동을 하게 된 계기와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 같은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이제 친척 댁에 놀러 갔다가 박노해 시인의 노동의 새벽이라는 책을 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풀빛이라는 출판사에서 시 집값 하나 같이 있는 걸 봤는데 그게 되게 좀 감명 깊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제 그때 봤던 그 시를 통해서 뭐 사회학을 공부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때 봤던 판화를 통해서 난 나중에 꼭 이 판화를 꼭 해야겠다. 그림을 그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꿈이 이루어진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또 다른 어려운 길로 접어든 변두리. 예, 뭐 예술가 전체가 거의 사회 부적응자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중적인 삶을 사시고 계시네요. 쉽게 잊혀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꿈을 내 스스로 책임지고 내 그 결과에 대해서 남한테 엮이거나 남에게 뭐 이렇게 굴종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책임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내 꿈은 아직도 진행형인데 포기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이제 마지막 남은 꿈이 그림을 그리는 거여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근데 좀 그러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다시 미대를 들어가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2015년에 그 대학원 회화 전공으로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아예 그림도 안 그리시다가 2015년부터 그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2014년도에 유아를 준비를 했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저한테 그림이라는 건 전혀 다른 영역이었는데 틈나는 대로 스케치 한다던가 독학을 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늦게 대학원을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약간
힘들었죠. 왜냐하면 학부 때 미술 전공한 게 아니니까 이제 선수 과목이라고 해가지고 실기 과목을 지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한 21살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실기를 같이 해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그게 저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과정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되게 좋은 과정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 약간 뒤에 물러나 있거나 아니면 지적질하는 거에 익숙한데 그냥 모든 걸 지적당하고 있군요. 나이나 뭐 지위나 그런 거 다 띄고 그냥 액면 그대로 서로 같이 경쟁하고 서로 같이 평가하고 그런 과정이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신 거죠? 지금은 이제 석사 졸업하고요. 회화 전공으로 박사과정에 있고요. 박사요? 네. 회화 박사는 뭐야? 회화 박사 뭐 개발해야 하는 거 아니야? 기법을 하나 개발. 물감 개발하고 그런 거 아니야? 아 대단하시네요. 그러게요. 몇 년 사이에 작업량도 엄청 많으신 것 같고. 그렇게 아니, 늦게 시작해도 회화를 할 수 있구나. 아니 저는 그때 참 그 포트폴리오 처음 이렇게 보고 파나 목판이잖아요. 또 파나도 네. 그 좀 더 둔탁하고 막 그 질감이 살아있는 그런 것보다 요즘 하는 것들이 굉장히 기교도 있고 세련되고 그런 파나들을 좀 많이 하는데 좀 과거의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다시 지금 보니까 굉장히 또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저 오히려 또 신선하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뭐 일단은 뭐 세련되고 기교 있고 뭐 그런 거는 이제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저는 이제 그렇지 않고 거칠고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그게 된 계기는 이제 유화나 아니면 목탄이나 오일스틱으로 드로잉 같은 걸 관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크래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크래치를 어떻게 더 구현할 건가 그걸 생각하다가 이제 목판화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공하기 전에 이제 나는 가서 이런 거를 작업을 할 거야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실제로 이제 학교 가서 이렇게 보면 다양한 장르의 작업들을 하잖아요. 근데 다른 식의 작업이나 또는 이거 말고 다른 거 하고 싶다거나 뭐 그렇게 뭐 갈등하거나 뭐 변경됐던 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그냥 계속 쭉 결심했던 대로 쭉 작업하신 거예요?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거를 제대로 구현을 못하는 것 같아서 더 이제 작업 준비 과정을 어떻게 더 고도할 건가? 그다음에 이제 그 작업 진행 과정을 어떻게 더 넓혀나갈 건가? 이런 고민을 더 하게 됐고요. 뭐 그런 변경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고민은 어쨌든 작업 준비 과정에서 어떻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 일상적으로 만나고 그 사람들과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 네. 근데 지금 사실은 그 활동가로 살아가는 것도 우선 좀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굉장히. 그런데 그런 일을 하시다가 또 그 플러스 예술가 정말 밥이 안 나오는 직업이잖아요. 게다가 그거 거의 또 그 어떤 대상이라는 것들도 대부분이 다 그 굉장히 좀 힘드신 분들을 뭔가 대변하고 싶으시고 계속 이런 상황인데 좀 생활하기 너무 힘드시지 않으세요? 생활은 위축이 많이 됐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전에 이제 대학원 들어오기 전에는 국회에서도 일했고 시청에서도 잠깐 일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한때 이제 안정적인 그런 급여나 이런 건 되는데 자꾸 이렇게 나를 잃어간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국회에서 일할 때는 약간 뭔가 사냥감을 계속 발견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죄송하겠지만 저는 그 당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다른 쪽에서 일할 때도 뭔가 한 건을 해야겠다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그럴 때마다 이제 원래 정치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게 정치고 그 주인은 따로 있는데 왜 하인이 군림하고 주인은 하인이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속에서 저는 이제 약간 그러면 그 국회나 뭐 그런 데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건데? 국회에서는
서민 금융 정책 관련한 보좌관 일을 했어요. 그리고 뭐 시청에서 마찬가지로 민생 관련 일을 했고요. 그러면 극한 직업들만 하시는. 아니 그러면 신기하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고 계시죠. 그냥 뭐 개선돼야 될 점 막 이런 것들. 설명드리면 네. 이제 제가 주로 본격적으로 했을 때는 한 2000년도인데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이른바 진보적인 세력들은 대부분 이제 거대 담론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이제 거대 담론도 거대 담론이지만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정권만 잡으면 좋아진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과 이 법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같이 보여줘야지 이 사람들이 법 바꿔달라고 나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했던 거는 이제 지금은 뭐 일반화됐는데 그 당시에는 주택임대차보법은 있었지만 상가임대차보법은 없었거든요. 그걸 뭐 같이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이후에는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고 신용불량자들이 현행법에서 충분히 구제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신용이 사라지면 당신도 사람이다 이런 이상한 광고 그런 거에 대한 항의하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법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을 모아서 법을 바꿔달라는 그런 압박 같은 걸 하는 거. 큰일 하셨네요. 굉장히 안 보이는 데서. 아니 근데 뭐 그냥 저는 뭐 그 당시 그때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어쨌든 내가 필요한 법을 내가 만들어 달라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되는 거는 뭔가 우리가 작업을 해서 이렇게 보여줘서 감동을 주거나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더 직접적이고 그러면은 더 만족도가 오히려 더 크지 않나요? 그런 네. 일을 할 때가?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만족도로 따지면 거기서 일단 제가 약간 객체가 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이제 순수하게 그런 일에서부터 시작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일은 이제 혼자서 못하고 여러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약간 아예 없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좀 뭐가 생기면 서로 내가 했다고 하는 게 많고 또 이렇게 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게 좀 저랑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인간관계가 힘드시구나. 예술 쪽은 뭐 인간관계 안 좋은 사람 오시면 뭐 예술가니, 편합니다. 그리고 뭐 예술가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야, 요즘 예술가도 인간관계 편해야 돼. 맞아요.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맞아요. 제가 인간관계를 잘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이제 뭐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런 조직생활 아니에요? 정치공학? 아까 이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잘 제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치. 아니 정치 막 순수주의에 막 빠져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데 좀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오염된 무언가 그 곁다리로 끼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좀 못 견디시거나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요즘에는 이게 일반화됐지만 제가 했던 거 중에 괜찮았던 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피해자를 국회에 불러서 병풍으로 세우고 기자회견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의원이나 관련 정치인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거죠. 답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거꾸로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주인이 병풍으로 되고 그다음에 누구 한 유명한 사람 위에 이렇게 병풍으로 자꾸 가는 게 좀 답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건 딴 얘기인데 그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윗기관에서도 일해봤는데 그런 데서는 또 이제 가난한 사람은 줄지 않고 그 도와주는 기관은 또 계속 비대화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좀 문제를 갖고 있었고요. 네. 지금도 활동하세요? 지금은 전혀 안 하고 근데 있어요. 다른 쪽으로 이제 미술 쪽으로 오셔서 또 뭐 그런 미술과 관련돼서 또 그런 분들을 위한 뭔가 또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우연찮게 기회가 돼서 제가 작업을 하는
뭐 자아상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랑 자아상 교육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오로지 자기 인생을 그냥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예를 들면 누구의 부하나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로 살아왔고 오로지 자기에 대해서 집중해 본 적도 없고 미술에 접근해 본 적도 없고 근데 미술 영역이 제일 이렇게 돈이 없으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아상 내가 주인공이 되는 자아상 교육을 진행했고요. 그럼 그분들이랑 같이 또 한번 전시회를 갤러리에서 같이 했고요. 제 작업이랑 뭐 같이 동료 작가랑 그분들 중에 하시고 싶은 분들 같이 동아리 활동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작가로 생활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되셨잖아요. 그런데도 막 굉장히 뭔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교육을 같이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하고 계셨다는 게 참 놀랍네요. 도움은 아니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를 같이 공유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나이가 많으니까 살 날이 많지 않으니까 그 안에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십니까요? 여기 오면은 별로. 근데 그 얘기 하시면서 왜 병도 사시는 저분은 뭐 한 번 부활하신 분이라 저분은 두 살 번 겁니다. 사시는 거라서. 네, 오래 살 겁니다. 근데 그 작업하시는 거 작품 보면 그 80년대 민중미술이랑 어쨌든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전통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참여 그 민중미술이 어쨌든 80년대 참여미술로 큰 획을 그었고 그래서 본인도 본인 나름대로 참여의 방법을 찾아서 같이 하는 예술 작업이나 이런 거 하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전에 민중미술이 어쨌든 지금 현대에 왔을 때는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반복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본인한테 되게 달라진 참여 예술의 형태나 고민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차이점은 그러니까 과거에 민중미술을 하셨던 분들이 뭐 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는 건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 약간 거대 담론에 치중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현실성이 없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농촌이 망하고 있는데 농촌 공동체를 뭐 이상향으로 보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보완할 건가 생각했고 맨 처음에 대학원 들어갔을 때는 제가 이런 과거에 뭐 했는지 전혀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학교에서 민중미술이랑 비슷하다고 찍히면 그거는 예술을 도구화하고 어쩌고저쩌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상시적 미술로 할까봐.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건 아니고 정치랑은 좀 관련 없고 그냥 사람들의 일상에서 마주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질서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 말하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참여 방식은 누가 누구를 가리키고 그런 과정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지적으로 평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미술 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한 분들 어떤 면에서는 되게 세밀한 관찰력에 기초한 드로잉을 보여주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서로 살려갈 수 있을 건가 기존의 분할 체계를 깨는 거 그런 걸로 사회 참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정치권을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정책을 공격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럴 것이야. 뭐 기존의 도시빈민은 이럴 것이야.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인간이라는 종이 같듯이 지적으로도 서로 평등하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 형태가 어떤 건지 잘 아직은 떠오르지 않고요. 아니 네. 지금 그 그림의 어떤 주제가 어떤 밥이라는 거, 음식 먹는 거, 그러니까 누구나 먹는 거잖아요. 네. 그 자체만으로도 우선 거대 담론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소소한 어떤 일상으로 또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민중미술이 가졌던 어떤 부분하고는 좀 다른 표현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르다. 뭐 약간 제가 착각한 것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나타난 일상 소재나 일상생활이 어쨌든 그 사회의 성격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난 예민한 어떤 느낌? 그것이 일반 서민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작업 과정을 보면 작품 본 것들은 거의 현장 쪽에서 나온 그런 이미지들 있잖아요. 시장 바닥이라던가 아니면 뭐 경비실, 항천이라던가
그런 이미지들은 어떻게 직접 촬영을 하셔서? 네, 그게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예. 사람들이 관심 없는 그런 장소, 예. 그리고 이제 학교나 이런 용역이라고 해서 어느 학교 같은 데나 이런 데 파견 가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취재를 해서 보니까 정식 식당에서 드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용기도 비닐봉투에 일주일치를 모아서 냉장고에 넣어서 그러니까 냉장고가 한 뭐 20, 30대 있는 데도 봤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보면서 약간 나름대로 제가 취재해서 사진 양해를 구하고 사진 찍고 그분들이 식사 어떻게 하시는지 보면서 이제 뭐 특징 같은 걸 좀 잡아내고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본 거는 이제 저장 용기를 쓴다는 거예요. 도시락이나 그때그때 먹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주일치를 그냥 밑반찬을 해가지고 그리고 밥을 한꺼번에 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그런 식의 시스템을 쓰거나 아니면 자취생들도 다 하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관련 논문을 좀 찾아보니까 뭐 이런 등급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정규직이면 회사 구내 식당에서 뭐 식판에다 먹든지 더 좀 괜찮으면 밖에 나가서 먹든지 뭐 이런 게 있고 좀 밑으로 내려갈수록 식탁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정식 공간이 아닌 그런 전판 뭐 전판 그런 데가 신문지 깔아놓고. 그게 뭐 나와 있어요? 그런 연구가 있어요. 연구가. 그런 연구가 있어요? 실제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약간 기계적으로 연구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화 주제, 식사 시간, 그다음에 장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노숙자는 길거리에서 식판에 대화 주제 어디 가면 밥을 더 먹을 수 있어 뭐 이런 주제 대화 없이 식사 시간은 뭐 빨리 먹는다. 그다음에 이제 정규직 그러면 회사 식당에서 대화 주제 뭐 식판을 놓고 먹고 대화 주제는 뭐 주식이나 뭐 이런 얘기 그런 뭐 이런 식의 차이점들을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먹으면서 먹는 얘기하는데. 다음에 뭐 해 먹자 막 이런 거에서부터 어디 가면 맛있대더라고요. 노숙자들도 먹으면서 어디 가서 뭐가 먹을 더 수 있나? 있냐. 그러니까 아시겠죠 본인의 근데 계급적 위치가. 근데 이제 약간 이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가 약간 목적이거나 먹는 거 관련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먹는 건 그냥 매개고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매개고 주로 이제 경제나 재테크를 위한 고급 정보를 나누는 거. 그렇죠. 자리를 만든다는 거. 예, 그렇죠. 그러니까 먹는 게 주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어떤 만남이 정보 중요해요. 교환. 정보 교환. 고급 정보 교환. 우리도 저급 정보 교환. 몰라도 되는 정보 막 인포메이션 자꾸 알려줘 막. 돼지고기 어디서 샀냐. 막 어디가 더 맛있다면 싸다 막 이런 거. 그래 다음에 좀 주식 얘기 좀 하면서 가봅시다. 돌도사. 우리 돌도사 불러서 그 사진 찍을 때 양해 구하고 다 하시죠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좀 싫어하지 않으세요? 아니 근데 뭐 제가 할 때 뭐 정면으로 나오거나 그런 거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누군지 못 알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사비로 그냥 죄송해서 그 여름에 그 스테인레스 보온병인가요? 그거 하나씩 돌렸죠. 아니 그러면 그 와이프님이 좀 안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왜 저러고 다니나 막 이렇게. 갑자기 궁금하네. 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어떤 그림을 그리고 막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같이 뭔가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뭐 얘기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혹시 이 그림 그리기 전에 결혼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이다. 아니 뭐 같은 쪽 일을 하다가 만나신 거예요? 전혀. 그래요? 네. 위험한데. 근데 정규직이신 거죠? 네. 그러면 괜찮아. 한쪽이라도 식사하실 때 주식 얘기하시는 분이네요. 한쪽이 그러면 그래도 좀 버틸 수 있어. 그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그런 사회 문제나 계급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다큐멘터리나 이런 영상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또 영상 작업 많이 하니까 그 영상 작업으로 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그림으로 어쨌든 전통 방식의 판화나 이런 방식으로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고집하는 건 아니고요. 네. 한 장의 그림이 네. 그러니까 짧은 순간에 사람들한테 주는 느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기회가 되면 다큐멘터리나 이런 쪽에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뭐 이미지에 고정된 또 이미지가 또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죠.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이미지 자체, 작가의 눈으로 바라본 어떤 그 자체에 멈춰 있는 이미지가 주는 다른 감수성들이 있으니까. 중학교 때 봤던 그 시집이 되게 강렬했나 봐요. 그 하나 이미지가 네. 지금까지 온 거 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그것도 약간 뭐 동반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원래 크리스찬이었는데 아. 그러니까 중학교 때 되게 심취를 한 것 같아요. 종교예요? 네. 그래요? 아, 진짜 하나님을 믿으셨구나. 예. 그런데 이제 그 시를 하나님 말이 없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없나요? 아니 죄송해요. 심취를 했는데 그 시집을 딱 보는 순간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의 삶이 이런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시집에 나왔을 때는 오윤 선생님 네. 하나였는데요. 그게 너무 강렬해서 수업 시간에 한번 파봤죠. 파나 시간에 모작으로. 근데 그게 계속 잘 안 잊혀지더라고요. 되게 독특하다. 근데 이제 뭐 우연히 잊고 지내다가 뭐 가끔가다 이렇게 어떤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지내다가 아무 미술 쪽이랑 관련 없이 지내다가 뭐 이렇게 신문 기사를 봤는데 구본주 선생님 뭐 조각을 본다든지 이러면서 아 이런 분들이 아직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잊혀질만 하면 나오고 잊혀질만 하고 나오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도 종교를 가지고 원래 종교 없습니다. 예. 없는데 중학교 때 잠깐 아니 정확히 말씀이 20살까지. 20살까지. 근데 왜 갑자기 또 종교? 그러니까 알아버렸군요. 박스를 막 산타 할아버지가 뭔가 가짜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알게 된 박스를 거랑 얻고. 똑같아. 뭔가 알아버렸네요. 하나님 버린 거지.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수적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가 라기보다는 성경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문제. 그것 때문에 어디 가나 그 조직이 그러니까 문제네요. 순수주의자. 그래서 뭔가 그게 끼면 안 돼. 더러운 것들이. 그러면 예술판에서 한 10년 계시면 이제 또 이 더러워서 이제 또 그다음에 뭔가 뭘 더 하실까? 시를 써야죠. 시를 쓰시겠네요. 문학계에서도 한 10년 계시면 보면 아니 이 쓰레기 말을 하면 안 돼. 묵어내야 돼. 막 그래서 있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면 예수님의 삶이 이랬으면 적어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최소한 이 정도 이런 삶은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종교 문제는 어려우니까 다시 예. 예술 영역으로 돌아.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밥을 중심으로 먹는 문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푸시는데요. 네. 요즘에 또 다른 관심 있는 건 어떤 게 있으세요? 요즘에 저도 알게 모르게 자꾸 그 폐유지 주시는 분한테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눈길과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전시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려서 폐유지 파시는데 제가 도와드리고 이렇게 수레를 한번 몇 번 같이 동영상 찍으면서 같이 한번 가봤거든요. 네네. 네, 근데 막 그런 분들의 얘기를 한번 쭉 풀어보는 것도 되게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에 이렇게 예전부터 했던 건데 이렇게 아스팔트 바닥? 바닥에 좀 관심이 많아요. 패턴? 아니 패턴이 아니라 이제 그게 주는 의미나 상징. 예, 아스팔트 그래서, 바닥이요? 예. 그래서 주로 바닥을 좋아하시네요. 계급도 받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일상 소재와 아직까지 뭐 밥의 문제를 계속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 작업 제가 좀 여기 실제로 못 봤는데 PT 하면서 잠깐 봤는데 제가 좀 흥미로웠던 게 음식 가격 가지고 어떤 음식 사는데 삼각김밥 몇 개 이런 식으로 같이 배열했던 작품이 있었잖아요. 네. 맞죠? 네. 그러면 그 삼각김밥이랑 그 음식은 전부 드셔보셨나요? 네, 진짜. 직접 드시고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전체 다 먹어본 거고요. 진짜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네. 어떤 관계의 원투를 네. 보신 것 같은데요. 어떤 네, 관계의 제가 그게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어떤 네. 관계의 원이 초밥이 나오고, 초밥, 네. 그다음에 밑에는 이제
편의점 도시락. 예. 예, 그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관계 2에서는 이제 그 스테이크 한 조각이랑 예. 편의점 도시락의 부분도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편의점 도시락은 다 제가 편의점 주요한 3곳에서 3대 편의점 거기서 구입한 거고요. 그리고 뭐 그게 어떤 식의 메뉴로 구성됐고 어떤 건지 다 먹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거 작업하면서 편의점 사약이라는 책이 있어요. 편의점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를 보고 작업을 시작하게 됐죠. 도시락 하나는 뭐 나눠 먹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 한 명이라고 저는 상징한 거예요. 예. 저는 재밌게 본 게 공에서 전시하실 때도 그렇고 바깥에도 전시장 바깥에도 파나를 붙여놓으시고 전시를 확장시켜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갤러리라는 공간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접해져 있는 면들 그리고 길거리 이렇게 통해져 있게 사람들하고 그래서 바깥에다가 하시고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공간하고. 그래서 되게 이분이 이렇게 하시는 내용이랑 어떤 시도 같은 게 일맥상통한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런 의도로 이렇게 바깥에다 늘 전시하실 때 항상 그림을 밖에 전시를 같이 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 인디아 투어 공이랑 공도서에서 해서 담벼락에 네. 신문지로 파나를 찍은 거를 네. 붙였는데 한 군데는 신문지, 한 군데는 이제 파나를 네. 붙였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장소에는 그 작업이 운명처럼 맞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예,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뭐 불이 꺼져도 볼 수 있게끔 뭐 훼손되고 그런 건 별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이번에도 공도서에서 하다가 네. 하나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네. 맞아요. 그거 진짜 어떻게 없어진 거예요? 혹시 그거 막 쓰셨더라고. 어떤 경우에 없어져도 괜찮다 그러면서 이렇게 몇 개의 경우 수를 쭉 써놓으신 거 본 적 있는데 하나는 이제 보기 싫으니까 치운다. 네, 행위 비평. 네. 제 작업에 대한 행위 비평. 하나는 이제 마음을 훔쳐서 훔쳐간 거죠. 좋아서.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폐유지 주이신 분이 종이어서 돈에 좀 보탬이 되는 네. 제가 기여를 한 거죠. 뭐 따로 에디션 없나요, 그건? 하나는 에디션 있지 네, 않아요? 있죠. 있는데 네. 그 벽에 붙이는 거는 에디션을 체크해서 아니 하시나요? 그냥 예. 에디션 보면 가져가야지. 마음이 움직일 것 같아. 사인 있으면 마음이 움직일 것 같아. 아니 저는 또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요즘 작품에 대한 가치를 너무 높여가지고 실제 이렇게 거래도 안 되면서 어떤 가치만 너무 이렇게 높아져서 계속 작업실마다 이렇게 쌓여가는 작품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오히려 좀 더 가볍게 만들어서 그렇게 같이 차라리 나누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안 그래도 좀 얼마 전부터 작가들 작업 불태웠다는 소리를 여러 번 많이 듣다 보니까 예. 증문즉답 할까요? 예. 증문즉답. 나에게 밥이란 사람들의 삶이다. 가장 좋아하는 삼각김밥. 전주 비빔밥 밥 먹다 울었던 적은 있나? 없습니다. 직접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전태일 살고 싶은 나라는? 스웨덴 가장 만들고 싶은 법은? 미술인 창작 지원법 좋네. 좋다. 어느 편의점의 밥이 가장 맛있는가요? 7자 들어가는 데가 제일 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좋아하는 정치인.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전생에 뭐였을까? 신부 주량은? 막걸리 2병 정도. 네, 이상입니다. 좀 일관성 있네요. 쭉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증문즉답 중에 가장 진짜 증문즉답 같았어. 어떤 분들 막 서술형으로 막 풀거든요. 나에게 밥이란? 사람들의 삶이다. 그거는 그냥 뭐 삶이다. 명확하네요. 근데 밥의 일가를 이루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는데 아니 밥 먹다 울었던 적 이 질문 사실 제가 넣은 건데요. 눈물 젖은 밥을 안 드셔보시고 네? 그래서 제가 사실 배고파서 울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병도사님이 있어요? 그런 적 한 번 있어요. 어렸을 때 아니면? 아니요, 뭐 한 20대 때인데 그때 제가 음악하고 그럴 때 왜? 뭔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되게 어렵게 시작했던 그런 음악 활동인데 나중에 네. 뭐 괜찮은 성공해서 스튜디오도 있고 먹고 싶은 걸 시켰군요. 아니 밥 먹으면서 반주로 술도 마셨던 거 아니에요? 성공하면 이 밥을 꼭 먹겠다. 저 술을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그리고 인디아톨 공과 연관이 되면서 술을 그렇게 많이 먹게 된 거지. 그 전에는 그렇게 술 많이 안 먹는 사람이었어요. 보통은 그러니까 뭐 밥 먹다 울 수도 있는데 울 정도 되면 안 먹잖아요. 아, 그치 안 네. 먹지. 네. 그거 개도 안 건들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밥 먹을 땐. 저는 군대 가서 첫 끼 먹는데 울었어요. 어. 억울해갖고. 훈련소 예. 가슴 아프다, 왠지. 보충대 첫 끼. 근데 저는 이제 군대 얘기해서 네. 저도 말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군대를 늦게 갔어요. 그러니까 24살 때 그렇죠. 갔거든요. 군대 같이 깨끗한 데로 늦게 네, 가셨군요. 늦게 갔는데 근데 이제 초코파이가 먹고 싶은데요. 네. 그거를 우리 어머니랑 뭐 그때 애인이랑 딱 있는데서 그걸 먹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쓰레기통 이런 거는 안 먹는다고 야. 그랬어요. 나중에 그거 다시 주스러 가야 돼. 다른 뭐 친구가 좀 아쉽긴 한데 네. 근데 뭐 자존심이 더 세셨구나. 아니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가 나라는 무너지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면회를 병장 때 오셨나 봐요. 아니요. 훈련병 때. 아, 대단하신데. 아니, 훈련병 때는 뭐 진짜 군대가 공평한 건 훈련병 때는 지위가 진짜 아무리 높은 사람이나 그때 지위가 낮은 사람은 다 똑같이 만들어놔요. 진짜로. 신기하다. 근데 그 와중에 자존심을 지키셨네요. 초코파이. 그래, 초코파이로 훈련병 때 지금 초코파이면 성교하는 판인데. 그렇죠. 아. 그걸 가족 앞에서. 좋아하는 삼각김밥도 확실히 있네요. 전주비. 다 그게 먹었는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공통적으로 나오죠. 시에서 다 나오고 아니 근데 네. 전주비빔밥은 되게 많아요 종류가. 네. 그 맞아요. 막 900원짜리도 있고 1,200원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좀 그래요? 예, 좀 다. 그게 1,200원짜리가 큰 거. 좀 그치, 사이즈가. 아, 그래요? 근데 그런가 다른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네. 일본에 갔는데 예, 거기서도 삼각김밥을 네. 해서 봤는데 음. 거기는 이 벗겨놔도 이 포장지를 벗겨도 이 김이 바삭해요. 우레가 그것도 다르더라고요. 맞나요, 변호사님? 일본 매니아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매니아는 아니고, 그건 저 달라요. 기술이 네. 다른 거야? 나 아니, 최근에 본 기사에 또 저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회사원과 일본의 회사원의 그 돈 쓰는 거 비교를 했는데 네. 이제 아침에 가면서 뭐 편의점에서 먹고 이제 출근하고 점심 먹고 저녁에 뭐 사가지고 간단하게 오면서. 술 한잔 하고 하는 비용은 일본이 조금씩 더 비싸긴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 내용이 네.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오. 그러니까 같은 샌드위치를 하나 네. 똑같은 걸 사도 편의점에서 네. 일본 애들은 그냥 진짜 든든하게 먹을 만큼의 만한. 양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조금 싼데 질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진짜 가격이?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 그 일본에서 에그 샌드위치 그거 하나 사면 배부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는 작고. 속였어. 가운데 되게 많은 것처럼 하면서 그거 막상 뜯으면 뒤 하나도 없어. 껍데기만 이렇게. 너무했다. 그래서 껍데기 너무 딱딱하고 아니 근데 이게 저는 맛이 편의점 없으니까. 음식이 거의 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체 실험을 해본 결과 도시락은 다 너무 단 것 같아요. 달고 네. 그 다음에 튀김류라든지 그런 고칼로리 네. 그런 걸로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물이 있는 도시락은 몇몇 도시락은 한정돼 있고요. 뭐 대부분 이렇게 돈가스 그 다음에 맞아요. 소세지 이런 게 네. 중복돼서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달아야 이게 방부 역할도 되고 한번 튀겼던 것들이 또 안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육볶음이나 뭐 이런 되게 많. 이런 종류도 되게 달아요. 점점 좋아지겠죠. 직접 만나보고 싶은 전태일. 사람, 전태일. 이것도 네. 확실하네요. 아, 그 전태일 나도 그거 만나고 울었 싶어요? 아니 울었어요. 너무 슬퍼. 그러니까 저는 아니 그 책 저는 이제 보고. 그러니까 전태일 평전을 많이 보는데 네. 이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네. 전태일 일기가 출간이 됐어요. 돌베개라는 출판사인가요? 네. 거기서 출간이 됐는데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이 일기 쓴 게 거기 다 있는데 전 이 사람이 되게 놀라웠던 게 뭐냐면 항의하고 편지 쓰고 이런 거는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 사람이 대안적인 공장을 만들려고 했던 게 되게 기획.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일기에는 보면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면은 이 여공들한테 임금도 다 주고 공장도 잘 마진도 되고.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정책 제도적인 건의까지 만들어놨어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이제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학력이나 이런 거 보고 격차가 없다라는 거. 근데 알겠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지적인 거를 육체 노동을 지적으로 보지 않고 어떤 그 머리로만 된 어떤 그 가치를 지적이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별이 이루어져 왔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육체적인 어떤 재능 또 그것도 지적인 걸로 같이 바라보시는 네. 거네요, 지금. 하긴 그 옛날 뭐 선비 사자도 원래 그게 도끼라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그러니까 무였다 그러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선비도 원래 무를 쓰는 사람을 선비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변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머리만 쓰는 사람을 이제 선비고 이제 뭐 지적이다 이렇게 사용하는데 원래 동양 철학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태일을 만나면 어떤 질문하고 싶으신가요?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그러니까 왜 자기 생각 네. 그 왜 끝까지 못 가지고 가셨는지 그런 부분 묻고 싶어요. 네. 자기도 힘든데. 좀 네. 꼭 안아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 혼자 그러니까 그분이 혼자 네. 한자도 잘 모르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거 공부하셨던 법을 공부하셨던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옛날에 그런 거 보면 진짜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시면서 밤에 주경야독 해가지고 그러니까 용이죠. 옛날엔 용이 있었죠. 그 예전에는 아마 이 법전이나 법률 관련 책이 그러니까 한자가 더 많았을 거예요. 훨씬 많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읽기 편하게 한글로 돼 있는데 되게 많아가지고 지금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한글로 써서 한글도 뭐 한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읽을 수는 있는데 네. 글을 읽는 거지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닌. 그걸 어떻게 그 읽었는지. 네, 그러니까 네. 대단한. 살고 싶은 나라는 스웨덴. 그게는 살인 사건이 거의 뭐 일어난 적이 거의 없어서 경찰들이 하는 게 자전거 도둑 잡는 거밖에 없대. 그래서 무슨 사건이 터져도 그 수사할 만한 그런 능력이 오히려 떨어진다. 스웨덴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거기도 약간 저출산이랑 네. 그 주거 문제도 심각하고 잘 못 살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어떻게 대처할 건가. 거기는 오래전부터 이게 이른바 좌파라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이게 소련처럼 운영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서유럽의 압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네가 실제 사회를 운영해 보니까 자기 머리의 이론대로 안 되는 안 거예요.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 해가지고 뭐 되게 많은 실험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가장 것 좋은 같아요. 합리점을 찾았네요. 아무튼 그쪽 나라에서 이제는 어쨌든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굉장히 이제 좀 어떻게 자부심이고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혜택들을 많이 받고 이런 마인드 사람들 자체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적게 내고 혜택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약간 그런 우리나라도 좋아지겠죠. 좌파를 불립시다. 그리고 또 들었던 얘기가 그 나라는 투자 이민보다는 난민 이민을 훨씬 더 많이 그래요? 네, 받는데요. 보통 선진국들은 다 투자 이민 위주로 많이 받잖아요. 근데 노동력 난민 때문인가, 그러면? 아니요. 약간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약간 받아들여야 그래요? 된다고 우리 갈 수 생각하면 있네요. 그러면 그래서 시리아 사람들을 뭐 10만을 받았대나 그 자체 인구가 1000만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은 난민들을 수용하고. 아무튼 어쨌든 뭐 개인이 노동해서 돈을 벌고 이런 거가 자기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그걸 하는 거고 자기가 고소득이 사회를 되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사회 문화가. 그 우리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자본 유출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늦게 지금 시점에 그렇게 하면 세금 많이 내면 다른 나라 가서 살지 이렇게 하는데 맞아. 이런 것들이 되게 오랜 이전부터 산업 정책도
달랐고 산업 정책과 복지 정책이 같이 가면서 약간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복지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그쪽 정치인들은 마인드가 그렇대요. 그 무슨 당에 이렇게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당에서 그 총리가 나오고 뭐 그 무슨 어떤 일을 했어도 그 당한테 그 어떤 그 공이 들어가지 어떤 개인을 굉장히 막 이렇게 이 사람이 다 했다 이런 게 없고 또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잘못하고 뭐 떨어지고 이제 뭐 안 됐어도 우리 당이 문제인 거지 이 사람의 어떤 문제로 삼지 않는다. 약간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다 공유라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기가 나서지 않고. 경찰들이 하는 게 자전거 도둑 잡는 거밖에 없대잖아. 거기 자전거 도둑은 뭐해? 자전거 취미인가? 살고 싶은 나라는 왜 그렇게 아니 아니, 그냥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니까 네. 어떤 나라 스웨덴 가면 또 오실 것 같아요. 아니 왠지 여기도 그냥 뭔가 좀 복지가 잘 돼 있고 때가 좀 묻어 있구나. 뭔가 자전거 도둑 있구나. 실망이야. 그런 복지 때문에 스웨덴에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아니면 또 다른 이유도 있으세요? 그냥 질문 그냥 순간 딱 네, 떠올랐어요? 근데 약간 모델 좀 이해 안 가는 모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웨덴. 네, 그래서 한번 그리고 포르노가 네. 나왔던 나라가 스웨덴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나? 포르노라는 일본 어떤 아니야? 그 약간 진짜? 장인 정신? 예. 포르노가? 아니 뭐 장인 정신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요? 스웨덴은 뭐 여러 가지 좋네요. 제가 약간 배낭 같은 거 수집하는데 오래된 어떤 거요? 오래된 배낭. 배낭. 배낭이요? 네. 아 배낭을 모으세요? 예. 나 배낭 모으신 분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오래된 거 그냥 요즘엔 못 합니다. 예전에.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모으세요 그거를? 그냥 사는 건데. 아니, 그게 루트가 있어요 매니아들이? 네, 있어요. 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 희한하네. 다소 그러니까 지금 시각에서 봤을 때 좀 재료에 아낌없이 투자를 해요. 아. 그러니까 뭐 45년도에 만들었던 게 지금까지 유하고 그 당시 때.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아버님에 대한 향수 어렸을 때 이렇게 네. 스토브 이렇게 야외용 네, 버너를 버너로. 거의 대부분 스웨덴에 수입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작동되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한 대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스웨덴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아니 그 급땡기네요. 소위 말해서 그런 공산품이라고 하는 것이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던 시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보면 그게 옛날에 대우 지금은 세탁기 배우 탱크주의 해가지고 진짜 그것 고장이 때문에 안 돼. 배우가 망했잖아요. 네. 배우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세탁기에다 TV를 넣고 돌려도 둘 다 되는 뭐 그 정도로 튼튼했으니까 얼마? 배우 탱크주의. 예, 다음 질문 할게요. 가장 만들고 싶은 법. 에스린 복지. 아니 창작지원. 창작지원법. 어떤 식으로 하고 그 싶으세요? 비슷한 법이 있지 않나요? 아니 지원법은 지원법은 없고 지원 이게 지원금이 있는 거죠. 근데 저 지금 그것도 떨어졌어요. 저 거의 다 서류 떨어져요. 거의. 서류 미비. 지금 울면서 밥 약간 먹어요. 저는 이제 뭐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선호하는 그런 작업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하다 보면 이제 자꾸 거기에 맞추고 그런 게 대세가 되고 예를 들면 전통적인 건 좀 아닌 것 같고 뭔가 막 비주얼적으로 좋아야 되고 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약간 다소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게 그런 지원법이 있지 않을까? 적어도 법이 있으면 이제 기금이나 이런 데서 탈락한 사람들이 부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하나의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은 힘센 사람이 다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법을 만약에 만들려면 어떤 식의 진행 과정들이 거쳐져야 돼요? 아니 나는 나는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하려면 우리 예술가들이 만약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럼 이걸 일단은 바꾸고 싶다. 그럼 그러면은 데모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먼저 어떤 불편한 사례라든지 사례를 모아요. 그러면 사례에 몇 가지 겹쳐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현행법에서 구제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따져봐요. 그래서 없다 그러면 그 골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법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주요 골자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법이 됐으면 좋겠다. 그걸 굵직한 네. 큰 아웃라인 안에 국회 들어갈 안에는 것들. 법제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 요런 내용으로 법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 법제실에서 법을 만들어 주죠. 성안을 한다는 거죠. 법 그러니까 안을. 쉬운 말을 어려운 한문투 말로 네, 바꿔주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필요하면 여론조사도 해주고 그런 우선 데이터 조사부터 그렇죠. 해야겠네. 예, 사례. 예. 사례는 그러면 뭐 어떤 만약에 개인적인 어떤 작가들마다 어떤 그 경험담을 적어야 돼요. 그럼 아니, 어떻게 예를 들면은 사례를 현행 제도나 기금이 뭐가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여기에 포괄 안 되는 사각지대가 어디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 사각지대를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 이런 이런 전문가도 전문가도 필요하고 이거 이미 선언적으로 학문 연구를 통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여기 포괄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럼 이런 사람 학자들이 여기까지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더 법을 정교하게 만들려면 그러면 피해자.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런 것도 뭐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그거 안 하려고 지금 예술하는데 지금 다시 들어가려고. 아니 나중에 하실 수도 있지. 이게 진짜 필요한 거 아니야? 되게 불합리하고. 왜냐면 그냥 우리는 저도 투덜만 되지 뭔가 실제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게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이걸 한다는 건 아니고요. 딱 전제를 미리 하시고 경험을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불이익을 받았어. 근데 제 안타까우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어떠냐면 그냥 법이 잘못돼서 그래. 나라가 잘못돼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법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다음에 어느 부서가 이걸 잘못하는지 이런 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 옛날에 하다 보면 이제 재개발 관련해서 예를 들면 구청에서 싸워야 될 문제를 갖고 시청에서 싸우시고 시청에서 그렇죠. 싸워야 될 문제 갖고 구청에서 쭈르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런 걸 저희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 협업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그런 거.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문제 생기면 물어보겠습니다. 일을 추진하게 된다면 네. 사례는 저만 연구하시면 됩니다.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 좋아하는 정치인 없으세요? 우리나라 정치인 아니어도 되는데.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왜 있으세요?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자기가 대답하려고 지금 쓴 것 아니요, 같은데.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전생에 뭐였을까? 신부님? 신부님? 여잔가요? 신랑 신부 그 신부 아니죠? 아니 그게 그냥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교회 다니면 목사님이 나중에 목회자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뭐 잘 맞았을 것 같아요. 외국 사례 같은 거 보면 신부님들이 되게 남이 못하는 일 되게 많이 해요. 직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몬드라곤 만드신 분도 신부님이고 그 협동조합 복합체 맞아요. 그 신부 저도 잘 몰랐었는데 그 수녀님도 그렇고 신부님도 그렇고 자기 전공을 살려서 계속 공부를 하고 그 연구하고 이러신 분들도 되게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꼭 신부라고 해서 꼭 뭐 성당에서 그 미사를 보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공부만 하면서 이제 연구만 하시는 신부님도 계시고 수녀님도. 주량은 막걸리 2병이시네요. 네. 진짜요? 네. 그거밖에 안 돼. 소주 2병 아니시고? 막걸리를 주로 드세요? 소주는 다음 날 힘들어. 좀비가 되더라고. 그럼 몇 병 드시면 좀비가 돼요? 한 병? 소주요? 응. 한 2병 반? 뭐야 막걸리는 되게 약하잖아. 근데 2병이 주량인데 배부르잖아. 소주는 이제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막걸리 2병 먹기 힘들어요. 맞아요. 배도 부르고 나는 차라리 막걸리가 더 달아가지고 질리고 또 일어나면 머리 아파. 안정병이 쓸려나. 그런가? 사람마다 좀 다른데 저는 앉았다 먹고 일어나면 핑 돌더라고. 소주 얘기 나와서 근데 우리나라 소주 광고에 남자 외국인 모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스눕독 아니에요? 예. 항상 여자들만 하다가. 그러면 그 막걸리 안주에 좋아하는 안주는? 그냥 별로 안주나 가린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전 종류 먹는 것 같은데. 두부나. 두부김치. 뭐 술은 언제부터 드셨어요? 술은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 끊기 전에. 20살 여름방학 때. 늦게 하셨나요? 맞죠? 고등학교 때 안 드셨어요? 네. 되게 중요한 결정들을 중고등학교 때 다 하셔가지고. 하고 이제 20살 때부터 이제 실행에 옮겨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 대단한
아 근데 굉장히 장기 플레이. 그때는 아 초코파이 버리는 거 봐봐. 그 대단해. 그래. 독해. 초코파이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독해. 아니 어. 고등학교 다닐 멀어지려고 때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네. 술 안 했죠. 종교의 힘으로. 네. 그러면 담배도 안 피시고. 예, 담배도 안. 한 번도 안 피시고. 예, 한 번도 안 피. 아 진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대학교 여름방학 때 폈습니다. 아니, 그 왜냐면 주변에 그때 한참 많이 필 때거든요. 대학 가서. 그 군대 가서도 많이 피죠. 아니 저 20살 예. 여름방학 때부터 담배는 피우기 시작했어요. 예. 예. 어. 아, 중고등학교 때 안 폈다는. 예, 중고등학교 때 아. 그리고 언제 끊으셨어요? 끊은 건 한 7년 된 것 같습니다. 왜 끊으셨을까요? 막 신문에 막 계속. 아, 이거 무슨 뭐 취조하는 것 같아. 취조. 원래 담배를 한 두세 갑씩 폈는데 하루에. 아이고. 근데 뭐든지 다 독하게 하시네요. 독해. 뭐든지 근데 다 독하게 하시. 치과 한번 갔다 온 다음에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끊어야겠다. 그래서 끊었는데 한 1년 동안은 꿈속을 걸어 다닌 것 같은 생각? 막 이렇게 현실에 있는 게 아니라 꿈꾸는 것처럼 그게 금단 맞아요. 증상. 예. 그 되게 적응을 못 했는데 1년이나 가요. 그게? 저는 그랬어요. 두세 갑을 두세 갑이면 하루에. 담배 피는 꿈 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중을 못 하고 계속 귀가 윙윙 걸린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이명 하다가 생기고. 막 예. 그러니까 끊으니까 도리어 좋은 것 같아요. 집중력도 생기는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 건물에서 도서관 같은 데 책 보다가 담배 피우고 싶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너무 귀찮잖아요. 아 맞아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진짜 필 곳이 없잖아요. 예. 더 힘들어졌죠. 예, 옛날에야 그냥 나가서 피실 수 네. 있었는데 요즘엔 나가서도 함부로 나가서도 한참 어디론가 떠나야 돼. 구석탱이에 숨어서 20분 예, 막. 걸어서 예. 가고. 그러면은 담배는 뭐 도움 없이 혼자 그냥 끊으신 거예요? 뭐 네. 패치라든지 껌이라든지 뭐. 아 껌. 도움 받으시려고 막 이렇게. 근데 껌을 씹으려면 그러니까 껌으로 담배를 끊으려면 한꺼번에 한 통 씹어야 될 거예요. 아니 하도 네. 독하셔서 저는 그것도 도움 안 받고 그냥 의지로. 그거 한 두세 끊으신 것 달 같아요. 씹은 것 같아요. 껌. 예. 예. 하여튼 대단. 초코파이를 안 드셨다는 게 저는 좀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안 뭔가 그쪽으로 드셨다가- 캐릭터를 계속 몰아가고 있는 나중에 거. 먹은 거는 괜찮은데 뭘 버린 게 굉장히 충격인 거죠. 초코파이를 쓰레기통에 그리고 사실 뭐 던지는. 이런 얘기 뭐 할 필요는 없는데 아우 이게 아니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우리가 거야. 이 작가를 임동현 작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지, 제가 이제. 단면입니다. 변두리라고 했던 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한 20살까지 그 약간 너무 뚱뚱해서 왕따? 아 진짜요? 네. 또 독하게 살을 찌셨군요. 아니 지금 딱 보면 되게 오히려 약간 날씬하신데? 마른 마르서. 응. 요새 약간 살 쪘는데요. 한 4학년 때 되니까 초등학교 4학년? 아니 대학교 4학년 대학교 4학년. 예, 예. 예. 뭐에 미치니까 이게 그냥 빠지더라고요. 예. 아 독하게 빼신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되면 살 쪄가지고 한 51kg까지 뺀 적은 있어요. 51kg 뺐다고요? 51kg? 아니 몇 그럼 킬로가 0kg인가요? 몇 킬로가 쪘을 때가 제일 많이 나갔던. 한 70kg 가까이 갔을 때, 그러니까 살 빠진 다음에 어렸을 때는 뭐 대학교 1학년 때는 한 90kg 가까이 나고. 그런 적. 90kg요? 그럼 이렇게 한 명이 더 있었다는 거. 아니 그럼 나에게 밥이란 몸에 그때 당시 나에게 밥이란 90kg 때 나에게 밥이란. 흡입이죠, 그러니까. 흡입. 네. 일단 뭐 나쁜 거 다 해보셨네요. 독하게 다 끊으시고. 아니 요즘 내가 자전거 봐. 네. 타시잖아요. 자전거 타는 거는 이제 개인적 끝나고 좀 이렇게 하나의 일상으로 만들려고 일부러 불편한데 타고 있습니다. 아니 그 밑에 시장 쪽에 사세요? 네. 병도사님 이제 글로 곧 이사 가잖아요. 시장 쪽에 우리 다 걸어서 만날 수 아, 있어요. 적는 멤버들이네요. 네. 그러네. 많네요. 좋아 보입니다. 동네 사람이 이제. 독한 분이랑 같이 이제. 그러니까 의지가 진짜 근데, 남다르신 것 대단- 같아요.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아. 계기가 있어서. 네. 아무튼 그때 아니, 뭐 계기가 생기면 그렇게 끝까지 하시네요. 아니 근데 하는 것도 살도 뭐 90kg까지 나가는 건 또 보통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게 네. 나가는 네. 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봤던 친구들이 군대 제대하고 4학년 때 보면 이거 못 알아보죠. 약간. 못 알아보죠. 그렇겠네. 그러겠네요. 북한 갔다 온 줄 알지. 공작원이었어. 오히려 좀 마른 스타일이잖아. 아니 그래서 네. 북한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저 그런 적도 있어요. 아버지가 최근에 알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네.
동생이 엄마랑 동생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빠가 4학년 때 하도 용돈을 안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걱정하셨대요. 공작금 받고 얘가 막. 근데 사실은 저는 뭐 그 북한과 관련된 하시는 운동권이랑 다른 입장을 가진 정치권에서 일해서 운동권에서 PD 계열에서 일해가지고 제가 상관없고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약간 그 얘기 듣고 약간 울컥했어요. 아버지가 되게 무심하신데 관심이 있으셨구나 나한테. 그럼요. 뭐 그런 줄 알았는데 아무리 독한 공감돼. 저도 뭐 관심 있어 저희 아들. 아니 대부분은 부모가 이제 돈 줄이고 자금 줄이고 공작금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래도 어떻게 근데 돌아가신 올해 제 개인전 하면서 동생이 엄마랑 동생이 얘기해서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몰랐고요. 되게 그 많은 인생의 그 굴곡과 경험이 있으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끝까지 가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격이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쫙 가셨다가 이걸 내가 변화해야겠다 하면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이 데이트일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미래의 나의 모습은? 네. 지금이랑 똑같아요. 아니 또 지금 뭔가 하고 싶은 뭔가 꽂힌 게 있으세요? 지금요? 네 지금 난 지금 약간 기획 쪽 일도 좀 해보고 싶고요. 기획? 전시기획이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하는 거를 더 이렇게 안착시키고 싶어요. 아직은 약간 변두리고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변두리에서도 약간 유동적인 거니까. 아무래도 좀 작업이라는 게 시간이 어느 정도 쌓여서 생기는 그런 경험적으로 생기는 것들이 또 있고 또 많이 보고 느껴서 또 생기는 감동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도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작업 준비 과정도 이렇게 일상적으로 그런 그림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랑 만나고 뭐 이런 작업도 같이 연결되고 이런 게 좀 안정적인 체계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바쁘시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뵀을 때랑 중간에 봤을 때 계속 이미지가 저한테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처음 인상은 어땠는데? 너무 다크하셔가지고. 맞아. 어둠의 세력이었어. 맞아. 그리고 너무 그 작업이 좀 무거웠죠. 처음에 작업도 내용도 무겁고, 약간. 했는데 지인들이랑 같이 오시는 거 보면은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라이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제 문제점인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익 지원하는 재단에서 일할 때 대표 이사분이 저한테 이 친구는 처음 볼 때만 인상이 안 좋고 좀 가면은 얼굴이 좀 펴진다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설명할 때 그 내용을 접근하는 방식도 약간 좀 딱딱하고 약간 그쵸, 너무 사회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뭔가 좀 무겁게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획했던 전시 자체가 막 그렇죠. 공포전이었으니까. 그리고 뭐 인디아 공예도 도사가 있다. 거기서 전시는 되게 저한테 중요한 기회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제가 원래 그 전까지 관계가 단절돼 있어가지고 페이스북도 안 했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생존 신호 계속 보낸 거예요. 생존 신호 그 단절했던 분들이 그때 전시 때 오셔서 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일단은 굉장히 놀랬고. 그렇죠. 근데 그분은 사람들이 볼 때마다 다 놀랄 것 같아. 신입 빠졌더니 이번에 또 미술을 해. 그러니까 한 선배님을 연락하게 된 건 뭐냐면 그 선배님한테 제가 북카페를 운영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일러스트를 예전에 회사 다니면서 그려드렸어요. 근데 그걸 아직까지 한 5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 그걸 아직까지 페이스북 대문으로 쓰고 있고 자기 페북 그걸로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는 너무 그림이 그리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분이 처음 저한테 그냥 물론 제가 돈은 안 받았지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 나서 이번에 개인전 한다고 말씀드려 보니까 웃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근데 왜 이렇게 고마운 분이랑 인연을 끊고 계셨어요? 일단 제가 그러니까 그 중간에 너무 복잡한 게 많으니까
역시 인간관계도 딱 끊으시잖아. 그러니까 뭐 독한 사람이야. 우리 조심해야 돼. 에너지가 이게. 우리 언제 막 그렇지 않습니다. 끊길지 몰라. 갑자기 저기 언제 몇 년 후에 어디서 봤는데 막 무용하고 있고. 또 바뀌었어. 근데 그때는 사람이. 우리 뭐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하고 하고 싶으신 말 네네. 마무리하면서 끝낼게요. 네. 공식 질문 한번 할까? 임동현 작가에게 초코파이란? 초코파이에 완전 꽂혔어. 죽음의 유혹이다. 조만간에 시를 쓸 것 같은 임동현 작가님이십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변두리가 있다는 건 중앙이 있다는 건데 그 변두리에서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계속 가려고요. 많이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내로 진입하시 바랍니다. 아,